그러면 역시 우리 4일차 노트북 새롭게 생성하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뭐 똑같죠. 맨날 맨날 이제 똑같고 파이엠에 선택하고요. A4, iPyMB 이렇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숟가락 젓가락 올려놓고 맨날 이제 시작하니까 넘파이, 펜다스, 매트플립, 파이플럿, PLT 하고 이제 사이클런이 이제 활용이 되니까 사이클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통째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잘 없고 여기서 이제 하위 패키지들을 사용을 하죠. 필요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이 노트북에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가져오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 3일차 노트북에서 하나 이제 만든 게 있는데 바로 이제 모델 평가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 모델 평가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활용해 왔고 그래서 이제 모형을 이제 평가하고 뭐 훈련과 시험 점수 뽑고 이런 것들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막 그 스크롤해서 찾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컨트롤 F를 통해서 찾으시면은 아마 이제 편리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노트북들끼리 셀 복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일차 노트북에 있는 요 모델 평가가 포함된 셀을 찾아서 요 셀을 이제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요 4일차 노트북에서는 당장 필요하니까요. 붙여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모델 평가 다음과 같이 이제 붙여 넣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고 그러면 이제 이 붙여놓고 나서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번하고 이제 52번인데 이 52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번호가 어쨌든지 간에 그 3일차 노트북에 있던 게 뭐 셀 번호나 혹시 뭐 출력이 있으면 그대로 이제 그 복사 붙여넣기가 되니까 요거를 이제 실행을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1번 다음에 이제 2번으로 이제 실행이 됐다. 뭐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그 이 번호가 설령 2번이라고 할지더라도 실행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항상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이 이제 모델 평가를 우리 이제 가져왔고요. 그러면 이제 논의를 할 준비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모델 평가의 정의는 어제 우리가 같이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민할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제 디테일들을 이렇게 그 접어 놓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논의는 이제 어떤 논의를 이제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교재에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선형 모형에 대한 논의를 이제 열심히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요 선형 모형에 대한 논의를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커피를 마셨더니 목이 좀 잠기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목표는 요 결정 트리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할 거야? 다른 것들도 해야죠. 다른 것들을 이제 하는데 주요한 목표로서는 이제 그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고
커널 서포트 벡터 머신. 이제 그 2010년 이전에 이제 가장 인기 있었던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그렇게 좀 각광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진행과 관련해서 좀 이제 상의 드릴 만한 점들은 그 공유 폴더에 보시면 닥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요 닥스에 보시면 이제 제가 백서를 준비해 놨는데 2021년, 2022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2023년도 이제 나왔겠죠. 근데 이제 대동소이하니까. 근데 요 보실 때 제가 2021년께 그렇게 뭐 멀지도 않으면서 형식이 이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거를 가지고서 좀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문서를 열어서 우리 이제 어떤 논의가 이제 필요한가 그런 것들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 스테이트 오브 머신 러닝 앤 데이터 사이언스 2021년인데 요 2021년 보고서는 이제 2022년에 발간이 된 거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거를 이제 왜 말씀드리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은 그 뭐 어떤 알고리즘들을 어떤 중요도로 살펴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우리의 중요한 논의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제 5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보시면 이제 인터랙티브 디벨롭먼트 인바이먼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주피터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른 도구들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죠? 좋고요. 또 이제 넘겨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어, 메소드와 알고리즘즈라고 하는 이제 요런 부분에서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확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신경망 기반, 뉴럴 네트워크 이제 기반이고 소위 말해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요런 이제 것들이 있고요. 근데 딥러닝의 알고리즘적으로는 이제 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스, 덴스 뉴럴 네트워크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스,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스. 요 트랜스포머 네트워크가 뭐 버트 GPT-3 요런 것들인데 요게 이제 그 챗GPT의 근거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 네모에서 한 가지 빠져야 되는 게 요 베이지안 접근법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통계 확률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딥러닝의 시대니까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수행을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형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딥러닝의 경우에도 이 영상 쪽에 주로 적용하느냐, 그죠? 비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고, 요 댄스는 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인데 이거는 그냥 그 기본이자 근간이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신경망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근데 여전히 사용이 됩니다. 여전히 사용이 되고, 왜냐면 요 댄스나 이런 것들이 트랜스포머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스가 이제 그 타임 시리즈라든지 이런 데서 여전히 이제 활약을 좀 하는 편이고, 근데 이전에는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요 자연어 처리 쪽에서
사용이 이제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요 트랜스포머 네트워크가 등장하면서 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쪽은 트랜스포머로 이제 사실상 넘어갔어요. 더 이상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어, 자연어 쪽에서는 활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생성형인데, 이거는 이제 지난 이게 2021년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요쪽이 좀 급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그 GAN이라고 하는 약자로 불리는 요 생성형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지 요런 걸로 지난 몇 년간 2022년 이후에 이제 급하게 바뀐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그 1, 2년 사이에도 이제 굉장히 크게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번에는 그 머신러닝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이 머신러닝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현재 2020년대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딴딴 따라란 선형 모형입니다. 선형 모형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선형 모형이 그 1950년대에부터 한 1970년대에 그 성립이 잘 됐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요런 기간인데, 물론 이제 19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계학습 이제 초창기 알고리즘인데 여전히 그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주요하게 논의할 점이 이 결정 트리들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그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 형성이 된 알고리즘들이고, 지금 현재 산업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정 트리는 표 형식의 데이터의 강자들이죠. 광경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뭐 CSV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데이터가 이 표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죠? 표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 같은 걸로 이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요. 그랬을 때 이 디시전 트리랑 랜덤 포레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패밀리거든요. 결정 트리 이제 기반이고, 이제 그거를 이제 랜덤 포레스트냐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냐 하는데, 요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라이브러리로서는 XGBoost 같은 라이브러리로서도 이제 유명합니다. 근데 요런 것들은 이제 머신러닝이고, 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제 신경망 기반의 그 딥러닝들이라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딥러닝이 머신러닝을 이제 대체했는가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2020년대에는 일단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2030년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그 나온 알고리즘들을 보면은 머신러닝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기존에. 물론 딥러닝도 머신러닝은 맞아요. 딥러닝도 머신러닝이 맞는데, 근데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스 뭐 MLP나 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나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스가 이 기존의 표 형식의 데이터들에 그렇게 잘 안 맞습니다. 이게 지난 거의 한 7, 8년간의 결과예요. 경험적인 이제 결과고, 딱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결정 트리가 지속적으로 이 딥러닝들을 표 형식의 데이터에서는 이제 능가한다는 이제 경험들이 공공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딥러닝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많은 데이터들은 여전히 이제 기존의 1950년대와 이제 1990년대 20세기에 주요하게 형성된 그런 알고리즘들을 기반으로 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이
딥러닝들은 몇 가지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나 제네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요런 것들을 빼고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컨볼루셔널, 덴스, 리커런트 이런 것들 다 20세기 겁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도 여전히 이제 20세기 알고리즘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이제 가치를 2010년대 이후에 이제 재발견을 한 거죠. 빅데이터도 이제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재발견이 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을 살펴볼 때 이 교재에서 제가 이제 지금 목차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 2.3절의 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은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에 형성된 그런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들이 지금 주요하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 이 알고리즘들을 그 사냥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이제 막 그 이런 알고리즘들을 가지고서 영험한 알고리즘이 어디에 있을까 뭐 이렇게 막 그 사냥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논문도 막 찾아보고. 근데 그런 것들은 대체로 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만드는 학계가 아니면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컴퓨터를 조립하시는 데 있어서 그 CPU의 동작 원리나 이런 거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미 이제 그 CPU의 동작 원리나 이런 것들은 그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갖다가 껴서 쓰면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알고리즘 최신의 알고리즘과 그 논문들을 찾아보시는 거는 이제 대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뭐 공부의 목적이 아닌 이상은 산업계에서는 거의 하실 필요가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좋은 알고리즘이면 남들한테도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알고리즘들은 그 만약에 인기가 없어서 어딘가 숨어 있는 이런 알고리즘이면 그 반대로 말하면 그 알고리즘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요새 제가 40대가 되니까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제 건강 관련된 이런 그 동영상들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제 아무래도 아저씨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무슨 막 논문을 막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으셨다면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논문의 7, 80%는 거짓말이에요. 야, 마사지를 한다든지 뭐 모수를 작게 잡다든지 해갖고 어떻게든지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논문들의 상당수는 거짓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게 이제 정말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가는 이제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이런 것들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인용 횟수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실제로 응용이 폭발하면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논문을 안 뒤져보셔도 여기저기서 막 키워드가 나와요. 뭐 트랜스포머 이렇게 막 내가 안 보려고 해도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는 어떤 알고리즘이 어디 숨어 있다? 그거는 그냥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그러면은 결론이 이거죠. 야, 그러면 남들도 다 똑같은 거 쓰잖아. 남들도 다 똑같은 거 쓰는데 어떻게 성능의 차별점이 발생하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인데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이렇죠. 어제도 보셨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는가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성능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떠한 특성들을 수집하고 또 수집된 특성들에 대해서 어떤 그 특성 공학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막 구간을 막 분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 적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성능을 끌어올려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딱 있고 그 데이터 형태가 결정된 상태로 알고리즘에 넣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냥 fit 뭐 하면 돼요. 근데 그 데이터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사람 판단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챗GPT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이게 성능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 일반적인 얘기만 해요.
그거를 이제 실제로 개선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어제 제가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팟캐스트를 이제 들었는데 그 여기서 이제 뭐 그 저 딥러닝 저 뭐지 코사에서 앤드류 링이라고 하는 그 전문가분이 있잖아요. 그 스탠포드 이제 교수님.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궁금한 그 말씀이 있는데 AI가 사람을 대체할 AI로 인해서 이제 사람의 이제 작업들이 보조가 되는데 근데 이럴 것이다. 아마도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체할 것이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 그래서 그 지금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기반이시거나 어떤 기반이신데 조직에서 이제 그런 걸 요구할 거예요. AI를 어떻게 활용해?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 조직의 생산성을 어떻게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건데 어제도 이제 고민 말씀을 주셨는데 그 AI를 일단 조직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오신 이제 분들은 그런 조직에서의 기술적 리더십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아마 오셨을 거고, 아, 이거는 되는 목표가 딱 있고,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어떤 판단들이 들어가지고, 이제 현재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업체 같은 데서 이제 맡겨갖고 솔루션 막 구입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업체들도 잘 몰라요. 왜냐면 그런 업체들도 제가 진짜 그 여러 케이스를 이제 들었는데 홈페이지 만든 회사가 그 솔루션 딥러닝 솔루션이나 이거 이제 개발해갖고 그거 이제 납품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내부의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명확하게 한국엔 더더욱 없어요. 한국엔 더더욱 없는데 그러면은 홈페이지 만드는 회사가 이제 그냥 이렇게 만들던 그 솔루션이 그 모형이 그렇게 잘 정착할까요? 아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이제 그런 트렌드들은 이제 초창기의 혼선이나 이런 것들일 거고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는 인하우스의 전문가분들이 분야 경험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서 이제 이 편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활용을 통해서 그 조직의 맞춤형의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큰 트렌드에서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런 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빅픽처 같은 얘기는 드렸으니까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어제 논의하던 부분으로 이제 돌아가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우리는 리찌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78페이지 보면서 같이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 78페이지에 이제 리치 획인데 결국은 이거죠. 결국은 이제 더 바람직한 모형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클론에 일단 그 데이터를 적재하면서 우리 살펴보죠. 그래서 어제 이제 보스턴 데이터를 먼저 적재를 이제 하겠습니다. 요거 뭐 이제 뭐 경고 이제 왜 나왔는지는 잘 아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제 얼른 이제 해야죠. 그리고 이제 KNN은 더 이상 우리 이제 그 비교 대상으로 이제 하지 않고요. 일단 이제 선형 모형으로부터 이제 하고, 그럼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리지로 이제 발전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들고 오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리지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 거고요. 그럼 이제 요 리지를 사용하는데 요 리지에서 이제 알파 값이 1.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값이 이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evaluate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편리하게 바로바로 실험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랜덤 스테이트를 고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논의를 했으니까, 그죠? 다음과 같이 여기까지 실험하는 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전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 다음이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그 과소적 합이 발생을 한 상황이고, 이런 과소적 합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서 더 나은 성능으로 이제 만들어낼 것이냐가 이제 기계학습과 알고리즘에 대한 그런 어떤 전문성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형 모형의 그 과소적 합이 이제 심하면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는 게 데이터를 이제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폴리노미 피처스를 통해서 다항식 차원 확장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다항식 뭐 차원 확장기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은 그냥 폴리라고 이제 부를게요. 디그리 2, 이제 요 디그리 2가 제일 좋은 건가 여부는 데이터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디그리 2로 설정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XX 보스턴, 이제 말이 조금 그렇지만 그죠? EXX fit 트랜스폼을 통해서 보스턴 데이터를 그렇게 이제 차원 확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차원 확장이 된 거를 가지고서 다시 이제 그 리지를 설정을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벨리에이트 이제 모델을 통해서 확장된 차원에 대해서 이제 했을 때 그 이전에 비해서 성능을 높은 수준으로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이냐? 아니죠. 과적합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이 과적합을 가능한 노력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지금 이 과적합이 발생했는데 이 과적합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의 이제 규모. 소위 말해서 이제 S계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형의 이제 표현력이죠.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캐패시티를 줄여서 이제 C라고 약자로 이제 쓰는 건데, 그죠? 요 두 가지가 이제 문제입니다. 네, 어제도 이제 논의 주셨는데 만약에 S가 모자란다. 이거는 약이 없어요. S가 모자란 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왜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같은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S가 두 개예요. 그러면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두 개를 이제 이렇게 그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형을 형성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모형을 형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S가 두 개인 상황에서는 요 두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 모형은 이런 직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적용을 해보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해서 이제 요 S를 증가시켜 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하니까는 여기,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두 개 더 수집을 해보니까 전혀 이 직선으로는 모형이 잘 안 맞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모형에 능력이 있다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형이 이제 형성돼야지 여기에 대한 설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수집한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3번이나 4번 같은 이런 데이터 포인트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S가 모자른 경우에는 거의 대체로 보지 않고도 사실상 과적합이 발생할 것이다. 거의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수집했는데 요 위에서 다 형성될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샘플의 개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맞던데? 이런 경우가 발생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과적합이 발생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진짜 운이 좋은 경우죠. 웬만하면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작아서는 과적합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부족하면 반드시 과적합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대체로 발생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적합이 그런 부족한 데이터 포인트로 인해서 발생했느냐,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가급적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모형을 형성하는 시점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당장 수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모형의 표현력을 조정하면서 최대한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다항식 차원 확장을 이제 수행해서 13차원이 이제 104차원으로 이렇게 확장이 이제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과적합이 발생했으면 이 디그리를 더 늘리는 방향성은 전혀 고려할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표현력이 더 증가해 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제 살펴봤었죠. 디글이 이제 3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여기서 훈련 점수가 97로 이제 올라는 가는데 시험 점수가 평균만도 못 하잖아요. 평균으로 했을 때 빵점 맞는데 평균만도 못 하니까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이거는 어제 논의드린 대로 이 13차원이 559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n이 s보다 이제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면 대체적으로 그냥 바로 과적합이 떨어집니다. 이건 이제 과적합도 아니고 거의 이제 모형의 이제 실패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원 확장의 한계점은 s를 넘지 않는 한 차원 확장은 가능해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은 차원 확장 쪽에서 이제 했다라고 하면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요 알파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제 이 가중치의 크기와 표현력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제 성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과적합이 발생을 했다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적합은
표현력이 과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따라서 과적합을 개선을 하려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C3에서 C2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표현력을 좀 죽여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요 어제 우리가 알파에 대해서 이제 10단위로 변화하면서 관찰해 봤는데 알파를 이제 10으로 증가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 알파를 10으로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런 경우에 이제 훈련 점수가 지금 한 원래 92 정도였는데 91로 훈련 점수가 감소했어요. 그랬는데 그 일반화 성능을 대표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테스트가 85 수준에서 87로 얘는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얘는 반대로 이제 감소를 했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과적합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 표현력을 좀 감소시키다 보면 훈련 점수가 떨어지는 경향이 종종 이제 있고요. 그랬는데 그런 희생이 가치가 있다면 시험 점수가 올라와서 이제 붙어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과적합이 좀 있습니다만 과적합이 이제 개선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그래서 요 알파와의 관계가 조금 이제 헷갈려요. 뭐냐면 이제 가중치의 크기는 표현력과 비례하는데 지금 알파를 증가시키니까 표현력이 떨어졌잖아요. 따라서 알파와 표현력은 반비례합니다. 근데 이 반비례하는 것은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비례하는 표현을 찾은 거예요. 따라서 알파는 규제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렇죠. 규제가 강하면 표현력이 감소하겠죠. 그죠? 규제가 적으면 표현력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점을 우리가 이제 고려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훈련 점수는 좀 희생을 했지만 대신에 얘를 이제 1점 희생하면서 얘를 2점을 얻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이죠. 근데 여전히 좀 여지가 있잖아요. 우리 90에서 만나면 어떨까? 그죠?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파를 이제 100으로 이제 증가시켜 가지고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훈련 점수는 이제 더 떨어집니다. 90점대로 떨어지는데 아쉽게도 시험 점수를 끌고 내려가 버렸어요. 살짝. 이렇게 되면은 이 100이 10보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현력을 이제 감소시키다 보면 같이 끌고 내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튜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튜닝을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포문을 다 돌렸어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 이제 잘 모를 때 하는 일이 있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이 어떤 기전인지를 납득을 하고 그게 이제 규제 정도고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현력에 이제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성립했다면 과적합이 발생했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법은 규제를 강화해야지. 이런 어떤 그
동서남북의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과적합이 발생했는데 알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그거는 이 기전을 아직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설정이 한 개밖에 없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포문은 이제 개념 이해를 할 때 이외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런 설정들은 결국은 표현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제 결론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알파 이제 10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잘 수행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리지 회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요 79페이지부터 그 80과 81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상 어제 우리가 다 논의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요 그림 2-12번 같은 요런 그림은 우리 안 해봤는데? 안 해봤는데요. 요거는 보시면 이제 알파의 크기에 따른 이제 가중치의 크기에 대한 관찰입니다. 알파와 이제 가중치 이제 크기에 대한 이제 관찰인데요. 요거는 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3일차 노트북에서 해당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제 확인해 보면 이 알파 값에 따른 L2 방식으로 가중치의 크기를 이제 측정을 했고 그 결과를 이제 교재에서는 일일이 하나씩 찍어 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단일한 스칼라 값으로 취합을 해냈기 때문에 룩 앤 필은 좀 달라도요. 대체적으로 이제 같은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럼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8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라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 라쏘도 선형 모형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제 사이클론의 리니어 모델이고 라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일단 라쏘를 다짜고짜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리찌와 이제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라쏘 얘도 알파가 있고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요 이벨류에이트 이제 모델을 하고 라쏘 XX 보스턴 리니어 모델이니까 여전히 이제 이 영역에 들어가고요. 보스턴 타겟하고 랜덤 스테이트 이제 4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경고도 좀 발생했고요. 이 경고가 이제 왜 발생하는가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 좀 대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결과론적으로 이제 훈련과 시험 점수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살짝 오버가 발생한 거죠. 그죠? 근데 이 리치에 비해서는 그 오버의 그 비중이 높지 않아요.
87, 86인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을 여기서 이제 오버를 잡으면은 85에서 잡히겠죠. 그죠? 뭐 85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잡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때는 규제를 살짝 풀어줘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규제를 이제 살짝 풀어주면 여기 보시면 89, 88이에요. 이거는 이제 규제를 살짝 풀어주면서 표현력을 이제 증가시켜 준 거죠. 그 결과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좋은 그런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선형 모형인데다가 요 알파와 같은 것도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뭐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요 라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가? 그런 점들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점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 그 요 라쏘라고 하는 것에 리찌와 라쏘에 대해서 그 관찰의 방향성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리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 이제 알아봤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목표는 라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다른 건가? 그런 점들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라쏘는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개발된 또 다른 선형회귀 모델입니다. 리찌와 마찬가지로 가중치 감소 기법을 사용합니다. 다른 부분은 리찌와 스피커 연결이 좀 이상했어요. 잠시만요. 라쏘는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개발된 또 다른 선형회귀 모델입니다. 리찌와 마찬가지로 가중치 감소 기법을 사용합니다. 다른 부분은 리찌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가중치 크기를 측정하는 방식만 L2 대신 L1으로 바꾼 것이 특징입니다. 리찌는 가중치 제곱합을 기준으로 하고 라쏘는 절대값 합계를 가중치 크기로 사용합니다. 미세한 차이인데 최적화를 하는 방식이 달라짐으로써 가중치를 활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 리찌를 잘 이해한다면 라쏘의 이해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미세한 차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리찌 같은 경우에는 L2의 제곱을 그 벌칙으로서 부여함으로써 가중치 감소의 효과를 이제 발생하고 라쏘도 마찬가지로 가중치의 크기를 벌칙으로 함으로써 가중치 감소의 효과를 내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게 뭔 차이냐?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가중치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L2 기반에서 이제 L1 기반으로 바꾼 것이 일단 기술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 최적화의 방법론이 달라지고 그 결과 굉장히 상당히 다른 형태의 최적화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그 점을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